주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기합니다.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가지고 강달러 이름이 강이고 성이 강이고 이름이 달러야. 강달러가 너무 돼서 1440원까지도 갔었죠. 지금 20 얼마인가 그래요. 30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이 달러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140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달러를 보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달러 지수죠. 달러 지수가 있어요. 지금 118점 뭐 그럴 거예요. 달러 지수가 80에서 12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역사적 고점이 와 있죠. 120이면 가장 높은 거고 80이면 가장 낮은 거고요. 달러가 늘 강달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하락될 때도 있고 달러 가치가 높아질 때가 있죠. 달러 가치가 이제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나라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서 돈을 많이 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원화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가 그 나라의 돈이 떨어지고 미국의 돈은 가치가 오르고 달러 지수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는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영향 거의 0.1, 2, 3%밖에 영향을 주지 못해. 달러 지수는 유로하고 이제 엔화, 일본의 엔화 이런 거하고 파운드화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유로화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달러는 강해지고 유로의 영향이 제일 많죠. 근데 파운드도 그렇고 엔화도 요 안에 엔화도 보면 일본 돈이 이렇게 그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기축통화는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엔화도 준 기축통화에 들어가요. 유로화도 준 기축통화에 들어가죠.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자기들도 한번 기축통화에 도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세계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되지 않고 한 5% 이내 3%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으려면 한참 몇 년 정도 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중국이 이제 우리 전 세계에 미치는 GDP의 정도는 한 10에서 13% 정도 돼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 GDP 중에 20에서 25% 사이 정도 되죠. 전 세계 GDP에. 미국이 전 세계 GDP 제일 많이 할 때는 30%까지도 전 세계 GDP의 30%를 담당했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가 전 세계 GDP의 30%를 담당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이제. 옛날에 청나라가 그랬어. 청나라 말기 말고 청나라 초중기에는 전 세계 GDP의 30%, 35%까지도 GDP를 담당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잘 나갔을 때, 청나라 때는 당나라 때, 뭐 당태종, 뭐 당고종, 뭐 이런 때, 당나라 때는 진짜 이제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당나라가 이렇게 담당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러고 있죠. 이렇게 달러 지수가 높아지면서 달러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고 아까 이제 파운드하고 뭐 유로화도 있는데 일단 금리가
달러가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금리가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3%에서 3.25%? 이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금리가? 그리고 연말까지는 3.5%에서 4%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아직 이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평가를 안전 이제 자산으로, 달러는 옛날부터 안전 자산이었는데 금리까지 이렇게 높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더 높아지고, 다른 나라의 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와 엔화는 저평가가 되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금리를 더 높인다고, 또 그러니까 또 더 기대가 또 커서 그렇게 되죠. 유엔에서 미국 금리 너무 높다,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표를 했어요. 유엔에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게 높아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달러는 강달러 해서 높아져요. 다른 나라 자산들은 다 꼬꾸라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꼬꾸라졌어요. 이제 거의 파운드하고 엔화 수준으로 꼬꾸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터키, 브라질, 뭐 일본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 원화가. 그것도 새 정권이 들어와서 더 폭락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정권하고 아무리 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시 정권이 들어오면서 너무 폭락을 하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제 코스피는 보니까 2,100 얼마잖아요? 2,100 얼마인데, 코스피가 2,300에서 400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제대로 된 평가거든요. 2,400에서 600 정도 돼야지 코스피가 적정 수준이에요. 그런데 2,100 얼마잖아 지금. 2,200 됐나 오늘? 2,200이잖아요. 그런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가 높아지면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달러로 본다면, 달러로 코스피를 계산을 하면 1,800 수준이라는 거죠. 1,700에서 800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싼 거지. 이게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이든 뭐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2,200에 주고 사야 되는데 얘들은 1,700에서 1,800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싸게 사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더 내릴 거.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악재가 남아 있어요. 아직. 자, 미국이 금리를 계속 더 올리면 양털깎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와 폭락했죠.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터키는 벌써 그랬고, 또 몇 개의 나라들이 지금, 영국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탈리아가 무너지거나 독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핵폭탄이 터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더 올린다지. 5%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기준금리가 내년 연말까지 되면. 그러면 미국은 힘들어요. 파웰 원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힘들다. 우리 서민들 힘들 거라고. 각오를 하라고. 금리는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고금리를 계속 할 거라고 그 기조를 얘기했어요. 강력하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싸지만 지금 더 큰 악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더 큰 악재가 나오면 이제 더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폭락을 하면, 여기에 있는 미국은 자기들 돈 많잖아. 그 돈 가지고 폭락한 나라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과거부터 계속 써왔던 게 미국이에요, 보면. 지금 자기들도 힘들죠. 이렇게 고금리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저렇게 하고는 있지만, 맞긴 맞아요. 이제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가 줄어들긴 줄어들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금리가 높아지면 자기네 나라가 제일 힘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몇 개의 나라는 휘청해서 꼬꾸라질 수 있다고. 그때가 돼야지 진정한 저점이 될 수 있고, 그때가 돼서
돼야지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를 좀 낮춰볼까? 이제 금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리쇼어링 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으로 기업의 이동이잖아요. 미국으로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리쇼어링 정책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를 받고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 투자를 받고 해서 미국에 투자 많이 하기로, SK도 많이 투자하기로 했고 다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과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일이죠. 중국이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는데 그 덕택에 우리는 저금리, 인플레 말고 디플레. 중국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이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근데 이 중국에서 물품을 끊고 미국 자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리쇼어링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쇼어링 아무리 기계화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혀. 그래서 중국하고 다시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인도하고 손을 잡거나 해서 생산기지가 좀 변경될 우리가 있죠. 그 중에 코리아. 우리나라도 여기 안에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잘 만들거든. 배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자동차도 다 잘 만들어, 심지어 무기까지 잘 만들어. 그래서 요 해외 생산 기지로 코리아도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희망 회로를 돌리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이렇게 떡상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임금이 높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리쇼어링 한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무슨 이런 뭐 이렇게 그 자본가들이 미국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회사 공장 지으라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냐? 지금 강달러인데 자기 나라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지. 달러가 엄청 높아지고 앞으로 좀 더 높아질 거거든요. 높아졌으면 폭폭 쓰러지는 뭐 이런 나라, 인도나 코리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들 비싼 달러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싸게 공장도 하고 투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어쩌면 하고는 있는데 몇 개 품목은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 저렇게 강하면 이제 그 달러 큰 문제가 생겨서 한번 또 폭등이 이제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이 최악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118 하는 달러 1,440원 하는 이것이 가장 이제 높은 위험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쩌면 더 크게 한 번 정도 폭락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런 악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그 전쟁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예, 이제 푸틴이 선거를 해서 이제 가짜 선거죠. 거짓 선거를 해가지고 99%의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고, 영토를 편입하기로 다 찬성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는 엊그저께 헤르손 지역을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역을 탈환했다라고 또 그러고, 야 그러면은 자기 영토를라고 이렇게 편입을 한 푸틴은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 않나? 바이든은 계속 미국에서는 장거리 무기까지도 이제 제공한다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쟁 끝나는 거거든요. 손 들고 이제 우크라이나 손 들고 우린 못해 라는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주문한대. 주문해서 우크라이나로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무기도 쇼티지가 나가지고 폴란드에서 자주포하고 K2 전차랑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이제 배급할 거를 그쪽으로 다 옮기고 뭐 다 준다고 하잖아 보면. 그런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량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유럽에도 무기 생산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미국도 무기 생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돌아갔어요. 무기가 전차든 뭐 이렇게 전함이든 아니면 그 뭐 전투기든 계속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계속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제일 강한 그런 곳이 됐죠. 자, 146페이지. 거대한 연꽃 속의 한 꽃술. 지난번에 이거 했나요? 이 앞에 페이지도 잘 안 했죠? 앞에 페이지 넘어가요. 앞에 페이지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넘어가고 여기부터 합시다. 146페이지부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름은 사바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경제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숨을 쉬는 거랑 똑같아. 이제 경기가 막 성장하는 건 숨을 내뱉는 거고, 경기가 하강하는 건 숨을 들이쉬는 거고, 경기가 하강하는 거는 숨을 내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다가 하강했다가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장의 고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이쪽으로 다 영끌해서 다 놓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뱉어내거든요. 못 버티다가 이제. 그런데 곧 있으면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상승할 텐데 다시 또 여기서 또 들어가서 하면 여기서 또 뱉어. 이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점일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고점에 들어갔다가 저점일 때 팔아. 그리고 또 다시 고점에 들어갔다가 또 저점에 팔아. 이러면 녹아나는 거예요. 계좌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 남들이 다 이제 이야기하고 뭐가 좋다 하니까 부동산 좋다 하니까 작년 재작년 얼마나 2030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태워서 들어갔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들 전부 다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지. 지금 이자가 붙고 역전세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고 고민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경기 전망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원리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바 세계의 위치, 우리는 가민 세계에 살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경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괴로워. 이 흐름을 타서 파도를 타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흐름을 못 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민 세계예요. 가민 세계. 이는 참을 인자예요. 참는 걸 감당해야 되는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죠. 이거는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 때문에 이렇게 가민 세계에 사는 거죠. 우리가 파도를 잘 타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파도를 잘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민 세계가 아니지 행복한 세계지. 즐기는 세계지. 내 몸이라는 것도 몸을 조절을 잘해서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여행도 다니고 아무 괜찮고 뭣도 아무거나 잘 먹어도 괜찮고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근데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이 나쁘면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뭐 소금도 먹지 말아야지. 먹는 것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 보면 그래도 가민세계, 먹는 걸 참아야 되는 가민세계. 내 욕망이 적절하고 아주 순정품이면 욕망을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욕망에 길들여져 있으면 늘 참아야 돼. 성욕을 늘 참아야 되고 식욕을 늘 참아야 되고 성욕도 적절하고 식욕도 적절하고 그리고 명예욕이나 물질욕도 적절하면 참을 게 뭐 있어.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하면 만족하면 될 건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만족하면 될 뿐인데 그런데 욕망이 많으면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성적인 욕망도 식욕적인 재물적인 조절이 안 돼서 참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들어야 된다.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됩니다. 사바세계 위치.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이고 보조시방 치연 보광명 세계종의 제13층에 있다라고 그래요. 옆에 그림이 있죠. 보면 제일 아래 풍륜이 이렇게 있어요. 풍륜 위에 향수회 여기 보면 그대로 있어요. 밑에 바다죠. 향수회가 있고 거기에 연꽃이 하나 크게 있는데 우주만한 연꽃이 있어요. 우주. 연꽃 안에 또 연꽃 안에 또 다른 연꽃들. 연꽃 안에 그 안에 또 다른 연꽃들이 계속 있는데 그 연꽃 중에 13층에 해당되는 거기가 보조시방 치연 보광명 세계종의 제13층에 있는 것이 사바세계다. 우리가 사는 세계. 화엄경의 이 세계종은 향수회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무변묘화광 향수회의 중앙 자리인 일제향만이 왕장엄 연화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너무 깊게 새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종은 20층으로 나눠져 있고 층마다 부처님이 계시며 제13층은 바로 사바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13층이라는 이런 말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꽃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제 비로자는 부처. 우리 세계가 우주가 그냥 연꽃이구나. 그래서 세계의 일화다. 이제 절에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스님들이 글을 써서 스님한테 글 받는 것이 영광이고 그런 것이 문화가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절에 다니면 그 큰 스님한테 글을 받아가지고 큰 액자를 딱 해서 딱 걸어놓으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었지. 근데 스님들이 많이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일화예요.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그것이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큰 연꽃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연꽃 속에 또 연꽃이 있고 속에 또 연꽃이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바세계의 이름과 유래. 사바는 범어로 자라는 것을 음사한 것이고 의역하면 가민입니다. 이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의 세계고요. 이 세계의 중생은 시박에 안주하여 모든 고뇌를 참으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막도와 오취가 섞여 있다. 중생이 십악에 안주해서 사막도와 오취가 섞여 있다. 이제 세계 우리 성격은 나의 성격은 내가 선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옥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중생이 지옥을 만들고 중생이 아기 세계를 만들고 중생이 인간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진 세계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주가 빅뱅을 하면서 막 이제 생이죠. 이제 이렇게 그 성주개공 할 때 성 이루어졌어요. 주라는 것은 빅뱅 터져서 물질 세계가 이제 기세간이 만들어지고 세계가 이제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생기고 뭐 어떤 환경이 생기면서 중생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주 만들어서 성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멸해지는 이제 점점 무너지는 괴의 시간이 오게 되고 나중에 다시 빅뱅으로 돌아가는 공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 우리 이제 중생이 이 기세간이 만들어지면서
중생이 함께 성장하게 되고 중생이 나타나고 중생의 이제 업력에 따라서 지옥 세계가 또 만들어지고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천상이라는 곳이 만들어져요. 중생이 살아가면서 그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뭘 어떻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본래 없었어. 지옥이. 근데 중생이 악하게 살아가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10악에 안주해서 결국 사막도와 오취가 섞여 있는 곳이 되고요. 암미타경에서 이 세계를 오탁악세라고 하는데 오탁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147페이지에 보면 쭉 나오죠. 겁탁. 사람의 수명이 84,000살에서 100살까지 줄어들었고 점점 짧아지고 있다. 시간이 이제 탁해진다. 겁탁. 겁이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이 탁해져. 세월이 탁해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도 플라톤 시절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어. 요즘 젊은이들은 참 철이 없어. 그때도 그랬다는 거잖아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은 철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그 나이가 뭐라고 나이가 더 들면 계급으로 생각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예요. 늘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40대 50대 나이가 50 전후된 사람이 왕이라고. 누구도 50 전후된 사람에게 너 잘못했거나 조언하거나 충고를 하지 않아요. 20대 30대는 50대들이 부모들이 맨날 충고, 직장 가면 맨날 얻어맞아. 이제 맨날 혼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집에 가서도 부모님한테 아직도 나이가 30살인데 애 취급당하고. 이게 이제 계급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50대인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상이 심해요. 자기 자식들은 아래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모 자식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스스로 50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하기를 20, 30대들은 아래 것으로 대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법을 달리해서 20, 30, 20대를 존중을 해주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본래 강자가 양보하는 거거든요. 강한 50대가 자기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직원이 사장님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무리 양보해봐야 사장님하고 화합이 안 돼. 사장님이 양보해서 직원하고 말 트고 계급장 떼고 우리 그냥 이렇게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같이 이름 부르자. 뭐 이렇게 하든지 뭘 하자. 이렇게 해야지 야자하자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직원이 사장님한테 우리 야자합시다. 이렇게 안 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우리 야자하자. 이름 그냥 불러도 돼. 우리 시대는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최자, 하자, 균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반말을 트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반말 트자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양보해서 배려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 젊은이들과 소통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50대인 사람이. 왜 못하겠어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점에 다다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내 지위를 얘들한테 내주면 잃을 것 같아. 권위가 떨어져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어. 너보다 많이 살았고 너보다 먼저 해본 것밖에 없어. 너보다 잘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20대가 더 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야자트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도 못하고요. 사장님이 사원한테도 못해요. 무능해서 그런가 보다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사장님이 점원한테도 우리 야자하면서 다 계급장 떼고 가자 이렇게 해야지 그 회사가 더 발전하고, 가족도 부모가 부모라는 걸 내려놓고 자식과 야자를 투고 그냥 스스럼 없이 친구처럼 지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대로 자식하고 관계를 가지면 대화가 안 되고 만나봐야 갈등만 하고 방 안에만 푹 들어가 버리고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겁탁이라는 것은 이게 세월이 정말 탁하다. 시절이 뭐 자본주의니까 세월이 탁하다 이런 거고요. 견탁은 세상을 보는 견해,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학. 어떤 것에 대한 철학, 사상, 남녀관, 사생관, 남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경제관, 정치관, 사회관, 또 뭐 이렇게 사생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이 이제 견해인데요. 그것이 사견이다. 견탁이라는 것은 사견을 가졌다. 올바른 정견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견해가 아니라 사견을 가졌다 해서 견탁이고요. 번뇌탁은 말 그대로 번뇌가 심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자연하고 함께 있을 때는 번뇌할 일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죠. 그죠? 저 구름만 바라봐. 또 흘러가는 강이나 봐. 뭐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론 옛날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고민했겠지만 옛날에도 겁탁, 견탁, 번뇌탁 많았고요. 지금도 역시 번뇌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중생탁. 중생이 선행을 닦고 악행을 물리칠 줄 모르고 악업 과보를 일삼는다 해서 중생탁. 또 명탁은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것을 수명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 수명이 본래 84,000살이었다라는데 인심이 흉악해지고 도덕이 점점 천박해지면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네요. 별로 믿음이 안 가죠? 3,0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30대였는데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이제 곧 있으면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수명이 의학의 발달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영양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길게 봐서 그런가요? 뭐 10,000년, 20,000년을 보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148페이지 사바세계는 오탁으로 인해서 악세라고 불린다. 한때 사리불은 의욕의 차를 부처님께 주었어요. 어찌하여 모든 국토는 비길 바 없이 청정한데 유독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국토는 이처럼 오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를 영산회상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니까. 근데 뭐 지금 중생인데? 우리 사는 세계가 좀 그렇게 불세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극락세계라든지 약사유령세계라든지 그런 세계는 너무 미화되어 있는데 우리 세계는 지금 뭐야? 근데 그 문제입니다.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은 발가락으로 한번 누르시더니 순식간에 해와 달, 사대조, 한금강에 무성한 나무, 또 번화수초를 모두 눈앞에 펼쳤고요. 부처님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세계로다. 사리불이 보는 더럽고 탁하게 그지없는 국토는 중생들이 업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불국토다. 불국토로 보지 못하고 오탁 악세로 보고 있는 너희 눈이 문제다. 라는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모두가 고통이다, 고해 바다다, 모두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보는 시각과 긍정적 자비심, 자비와 지혜, 또 극락,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불국토, 불국토가 지금 여기 이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곳은 고해의 바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고해 바다이니까 고해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서 이곳은 극락이고 불국토지. 이제 이렇게 약간 어긋나잖아요. 말이 좀 안 되잖아. 어떻게 불국토인데 고해 바다지? 고해 바다인데 왜 불국토지? 이제 이것이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어떻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지? 이제 고해 바다이면서 중생의 무명 업장이 두터우면 고해 바다는 계속 고해 바다예요. 근데 무명 업장을 녹이면 고해 바다이면서 불국토라는 거죠. 고해 바다는 고해 바다예요. 중생이 아직도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벗어났어. 그래서 불국토를 볼 줄 알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고해 바다예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이라는 거는 나 혼자 결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무리 발버리심을 하겠다고 막 깨달음 뭐 용맹정진을 하겠다 해도 쉽게 여기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스승 그리고 부처님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느끼고 부처님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부처님을 보고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있으면 공동화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공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화가 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화가 나고 기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쁜 걸 느끼는 것처럼 깨달은 자랑 같이 있으면 깨달음의 이런 현상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승과 함께 있으면 스승의 그런 수행의 영역에 나도 어느 정도 갈 길이 열리죠. 길이.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부처님으로 스승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수행하는 게,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게, 스승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중생하고 주로 같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도 중생이고 아들 딸도 중생이고 친구도 다 중생이야. 여러분들 주변 다 둘러보세요. 다 중생이지. 다 중생이면 내가 아무리 위로 발버리심을 해서 발버둥 쳐서 올라가려고 해도 중생이 내 발목을 잡네? 내 발목을 잡아서 못 올라가게 중생과 하나가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을 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누가 같이 있네? 뭐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처님하고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지만, 기도하러도 오고 그러지만, 주로 중생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중생 쪽으로 기울기가 쉽죠. 중생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처님의 가르침,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공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중생에 물들지 않으려면, 내가 이쪽으로 쏠리지 않으려면 중생에 대한 마음을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중생은 구제의 대상이 내가 도와줘야 돼. 요 깨달음으로 같이 함께 이쪽으로 가야 될 이들이다. 여러분들 아들, 딸, 또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웃 모든 중생은 우리가 같이 부처님으로 나아가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